네, 안녕하십니까. 위기의 한반도 어디로 가나 특별대담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 위기의 한반도라는 제목과 같이 지금 우리에게는 위기가 찾아온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너무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짚어볼 부분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기를 보고 인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두 분 모시고 오늘 말씀을 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안 소장님 제가 좌장이거든요. 예. 예, 오늘 지금 이게 긴급 진단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특별 대담이기 때문에 저도 사회자면서도 저도 좀 말을 할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좌장인데 가운데 앉아야 되는데 예. 우리 안 이사장님을 가운데 앉혀드렸어요. 왜냐? 저보다 연배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지금 북한에서 나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네, 한 30년 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지금 북한이 어떤 하는 행태랄까 이런 것이? 글쎄, 북한이 하는 행태는 대체로 앞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뒤로 가는 게 많아서. 그러니까 뭐 예. 긍정적인 발전은 없다. 예, 뭐 오히려 긍정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눈에 띄는 게 없고 부정적인 일들은 뭐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살짝 제가 이렇게 두 분의 이 마음을 조금 이렇게 침잠시켜 드리는 멘트를 날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 그다음에 우리 살이 좀 빠지셨어요. 왜 빠지셨어요? 뭐 많이 걸었습니다. 많이 걸어서가 아니고 예. 몇 달 전에 예. 총선 후유증이죠. 아닙니다. 뭐 그때 이미 걸어서 빠진 거기 때문에. 그때 조금 상처를 조금 입으셨는데 세상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다음에 더 큰 아마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분한테 공동으로 제가 하나 질문을 간단하게 던지고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 지금 뭡니까? 북한은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흔히들 말하기를 무슨 전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 무슨 전술입니까? 글쎄, 뭐 세 글자입니다. 화전양면 전술은 아니고 세 글자니까 화전양면 전술은 아니고 글쎄 제가 뭐 답이 잘 생각나질 않습니다. 신 박사님은요? 저도 세 글자라고 하시니까 이게 막상 생각나지 않는데요. 벼랑 끝 전술 아닙니까? 벼랑 끝. 네. 예. 맞습니다. 네. 왜 제가 이 말씀부터 던지냐 하면은 두 분은 저보다 더 박사님들이시기나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의 이 반복되어 오는 모든 이 과정들이 항상 어떤 상황이 초래가 되면은 이렇게 하고 항상 상황이 초래하면 이렇게 한 것이 지금 있어지는 일이 우리가 이제 많은 어떤 관심을 갖고 물론 이제 대책도 수립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늘 반복된 해온 하나의 어떤 관성과도 같이 그런 또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이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한번 시험을 한번 봐봤습니다. 먼저 세 글자는 벼랑 끝이었습니다. 벼랑 끝. 네. 자, 시험을 잘 못 보셨는데 네. 자, 이제 본론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5일이 지나서 16일 정확하게 2시 49분 남북연락사무소가 폭발을 당한 거죠. 네, 폭발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5일이 남북
무슨 날입니까? 6.15 공동선언 기념. 6.15 그건 시험 보면 그거 맞추실 수 있었는데 6.15 공동선언 그것도 20주년 아닙니까? 예, 20주년이라는 아주 뜻깊은 날에 어떤 이런 평화의 무드가 이렇게 감지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반전이라고 할까 폭발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것도 그 남북연락사무소라고 하는 것이 4.27이죠. 4.27 판문점 선언의 어떤 결정적인 하나의 어떤 그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상징적인 건물을 폭발을 시켜버렸거든요. 자, 이런 것들 지금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우리나라를 뿐만이 아니고 세계가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일촉즉발이라고 하는 것처럼 또다시 언제 어떤 일이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지금 초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신 박사님한테 이제 제가 먼저 자, 왜 이렇게 됐다고 봐야 될까요? 왜 이렇게 됐다고? 예, 뭐 북한이 참 어떻게 보면은 터무니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대남 강경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거죠. 그 배경은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짚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한 것 같아요. 결국 2016년부터 제재로 인해서 계속해서 경제가 악화되어 오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금년도에는 특히 코로나19로 해서 북중 교역이 차단됐어요. 국경을 통제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역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잡힌 북한의 그 북중 교역 통계를 보면요. 90%가 줄어들었어요. 엄청난 충격이죠. 북한에게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경제난이 심각해지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번에 대북전단이 효율적으로 평양이나 뭐 북한의 주요 도시에 도달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제난으로 인해서 사회의 불안정을 우려하던 김정은 정권이 이게 겹치니까 그것이 더 증폭된 거죠. 그런 차에 이제 3번째 요인, 대남 강경 정책을 구사할 타이밍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 작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우리 정부 탓을 서서히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만 해도 뭐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한다, 가을 뻐꾸기 같은 소리 한다 하면서 우리 정부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고조시켜 왔는데 그것이 이제 3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대남 강경 정책을 결심한 것 같고 그것이 처음 발표된 게 6월 4일인 거죠. 뜬금없이 6월 4일 밤에 김여정이 이렇게 담화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자기가 대남 총괄 업무를 맡게 됐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통일전선부 그리고 외무성 또 총참모부 북한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하면서 대외 강경 정책, 특히 대남 강경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하나가 특별한 원인이라기보다는 내부 사정, 경제난, 그리고 대남 전단, 그리고 핵협상 실패 이후에 그러한 책임을 돌려야 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책임 전가 이런 것들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네, 뭐 하여튼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 이사장님도 한 말씀 해주셔야죠. 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까. 예, 신 박사님께서 분석한 그 3가지가 가장 핵심이고, 요게 제가 하나 더 첨언드린다면은 이제 이게 북한에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에 이르러서 그 김정은이 건강 상태가 좀 악화되면서 이게 김여정에게로 상당히 좀 권력이 이게 분양되는. 말하자면 뭐 후계 체제라고까지 보기엔 아직 좀 이릅니다만은 내가 만약에 사라질 경우 나의 대리인은 김여정이다. 이런 아마 분위기가 좀 조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여정이 자기한테 권력이 확 쏠리고 그러니까 이게 맞아 부담도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뭐 강철 리더십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 강철 리더십이 이제 후계자로서 나도 이 선대만큼 지금 하는 후계자만큼 나도 할 수 있다, 힘쓸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강철 리더십이라고 대충 요약할 수 있는데 뭐 사례를 들면 지난 1983년 김정일이 김일성에게 권력을 이양받은 이후에 바로 그 강철 리더십을 과시하기 위해서 버마 아웅산 폭파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내가 저 강적인 전두환 대통령을 내가 제거하겠다 이렇게 모험주의적으로 나왔는데
지금 김여정이 하는 행동은 바로 그런 제스처가 아닌가. 나도 뭔가 이 군사적인 강경 노선, 여기서 이제 설명하신 그 대남 관계를 대적 관계로 딱 그 대립각을 세우면서 군도 움직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번 도발이 초강경으로 치닫게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의 말씀을 이제 종합해 보면은 어떠한 한두 가지의 어떤 원인이라기보다도 복합적인 그런 어떤 그 내용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첨언이랄까 두 분이 하신 말씀을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같은 내용인데요. 너희들은 우리를 보고 너희들은 평화하고 이제 실적도 올리고 치적도 올리고 하면서 쉽게 말하면은 여론조사도 대통령 지지도 말씀하시는 대통령 거죠? 지지도죠. 예, 네. 대통령 지지도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어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뭐 때문에 평화라는 어떤 이런 무드 때문에 3년 동안 그러한 것을 통해서 당신들은 어떤 이득을 보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뭐냐?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는 뭐냐? 지금 그냥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이제 코로나 문제, 특히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경제 발전 5개년 올해 이제 마지막에 호언장담한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인민들 앞에 할 말이 없어지고, 평화회담, 판문점 회담, 트럼프 남한과의 어떤 이런 모든 협정들이 끊임없이 지금 3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그 결과는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이제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서 그 책임을 남쪽에다가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초래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긴박한 상황이 지금 이제 조급함이라고 할까? 어떤 그러한 상황이 지금 온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결정적인 어떤 그 뭔가를 빌미 삼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그 대북전단 이제 살포 어떤 이런 거, 그리고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후계자를 지금 이제 세워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항상 그래 왔듯이 어떤 군사적 도발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꾀하는 어떤 그런 수단,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번에 이런 그 폭파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종합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조금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그 햇볕 정책을 펼칠 때도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가 이제 햇볕 정책이라는 어떤 좋은 관계를 앞으로 가져간다 할지라도 그 일항이라 그럴까, 거기에 보면은 서로 어떤 침략과 도발을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어떤 전제를 두고 햇볕 정책도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이유는, 오늘의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북한의 그러한 내부 사정과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게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한 그 책임이라고 할까, 또 다른 어떤 원인을 우리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가? 질문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는 어떤 그러한 그 빌미를 준 것은 아닌가. 지금 대북 전단 살포를 떠나서,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그 힌트를 드린 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햇볕 정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그러한 그 좋은 관계를 가질지라도 이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는 전제를 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또 우리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떤 모든 것이 다 도돌이표가 됐다라는 것처럼 이제 원점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면은,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없지는 않았느냐 하는 것을 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먼저 우리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결국 그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도발 불용이라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줬어야 되는데 대화를 이렇게 진행함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도발 불용의 메시지를 약간 실패한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해왔는데 뭐냐, 예를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 실험하고 그러면 우리도 비난 성명 내야 돼요.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킨다, 그런 점을 갖다가 지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한때는 뭐 작년 5월이었어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어요. 그 궤적을 보면 누가 봐도 미사일한 걸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불상 발사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는 불상이 마치 이렇게 발사되는 것처럼 했던 기억도 나는데,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못 부르는 그런 환경을 정부가 조성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됐던 거죠. 그리고 또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우리가 확인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는 없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해명이 필요했는데 그런 해명 없이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제재 완화만을 국제사회에다 이야기해서 우리 정부가 뭐 한때는 뭐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 이런 비판도 외신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관리의 실패는 사실은 뭐 그것 때문에 이러한 북한의 긴장 조성이나 도발이 초래되었느냐, 그것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상황을 잘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있다. 따라서 앞으로 대북 정책을 우리가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대북 포용 정책, 북한과의 대화,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함에 있어서 한편에는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튼튼한 억제력을 구축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평화는 우리의 힘으로 지킨다는 그 대원칙에 부합하다. 그런 측면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가 대북 정책을 수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속담에 뭐처럼 말했는데 뭐처럼 알아듣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처럼 아주 제 질문보다 답변이 더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저 안 소장님은 제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군사적 도발 문제, 이거 사실 북한은 그 지난해 4월에 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그 핵건설, 경제건설, 병진 노선을 일종의 폐기한다는 식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북한이 이전 비핵화에 돌입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착각 비슷한 걸 했는데 선언만 말로 해놓고 실제 뭐 핵 프로그램 개발이나 실험이나 이런 것을 계속 해왔고, 또 그 운반 수단을 이자신 박사님 설명대로 여러 가지 미사일, 뭐 신형 방사포를 발사하면서 그 운반 수단은 업그레이드 시켜왔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하노이 노딜이 있고 난 다음부터 북한은 또 땅꿈을 꾸면서 얼마 전에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핵 억제력 강화, 전략무기 강화라는, 말하자면 그 핵건설, 경제건설, 말하자면 그 거기서 이제 핵건설을 폐지했던 걸 다시 부활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은 뭐 정책상, 명분상 더 이상 비핵화는 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했고,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삐라를 빌미로 해서 이 남북 관계를 대적 관계로 원위치 시켰으니까, 거기다 뭐 지금 군이 여러 가지 지금 뭐 개성공단에도 진주하고 이제 금강산 관광지나 뭐 그동안 이제 11군데 폭파했던 GP까지에도 북한군이 지금 진주할 태세를 갖추고 있고 아마 진주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걸 볼 때는 우리가 아무리 6.15 공동선언에서 말한 또 그 이후 뭐 4.27 판문점 선언, 뭐 9.19 합의, 여러 가지 합의가 있지만 결국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이런 합의는 무의미하다. 또 행동을 했는데 GP를 폭파시키고 뒤로 갔는데 불과 1년도 안 돼서 다시 나오면 이런 그 피스톤식 그 행동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상당히 이 군사적 신뢰, 합의 이런 것에서 우리가 참 누구를 믿는다, 특히 북한을 믿는다, 이것은 이제 도저히 너무 그것은 순진하다, 나이브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지를 우리가 준 책임도 그렇죠,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두 분은 지금 하시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상황 관리를 못했다.
네, 거기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제 동의를 하실지 아마 동의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파괴하란 나라는 잘 되지를 않겠죠. 파괴하는 것은 건설을 해야 되는데 왜 파괴를 합니까? 그 파괴된 거 남북연락사무소 그 옆에 있는 게 또 뭡니까? 또 하나 있죠. 건물 하나 이름이 개성공단 지원사무소. 네, 지원센터. 네. 합치면은 그게 돈으로 치면은 얼마 투자가 됐다 그럽니까? 17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건 연락사무소만 그건 177억이고요. 한 300억 예, 가까이 합치면은. 예. 그럼 이제 이것도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은 우리가 그거를 이제 보상을 받을 수도 없다라는 쪽으로 이게 결론이 지금 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근데 아마 국제법적으로 따지면 물론 북한이 국제법에 어떻게 호응하랴 뭐 이렇게 우리가 반문하지만 그 토니 웬비어인가요? 북한에 갔다가 이제 사망한 그 돌아와서 물론 사망했습니다만 대학생이 하나 사망했는데 그 부모가 국제법에 호소해서 소송을 냈는데 북한이 미국에 있는 재산이 뭐 한 30억인가 뭐 300만 달러인가 이때입니다. 그걸 이제 압수하는 조건으로 말하자면은 뭔가 보상받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 300억이 잿더미로 날아갔다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나 뭐 3국에 있는 북한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는 없는가 이런 길을 찾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예, 뭐 법적으로는 가능한데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실효성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과연 그렇게 할 것이냐, 실효성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의 문제는 사실은 이러한 이게 일종의 국제법상으로는 국가 책임의 문제거든요. 정부기관의 불법행위, 북한이라는 당국의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책임은 발생하고 이러한 책임을 이제 해제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사과, 그리고 손해배상, 원상복구 이 세 가지를 해줘야 되는 건데 북한이 사과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상하는 기대하는 손해배상 117억이나 300억을 받는 거거나 또는 그게 안 되면 원상복구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이 그걸 져줘야 되는 거죠. 원상복구를 받는 것은 과거 관행을 볼 때 북한이 안 해왔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갖다가 재판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역시 북한이 호응을 안 해올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효성이 낮은 부분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문재인 정부가 과연 그런 원칙 있는 제안을 할 것이냐, 대응을 할 것이냐 이것인데 이렇게 되면 남북관계는 상당 기간 파탄이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른 제3국에 대해서도 북한의 재산권을 압류해달라, 그것을 집행하겠다 이런 요청을 할 때 그럼 북한은 남북관계를 계속해서 경색 국면으로 끌고 갈 거거든요. 저는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는 지금도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에 그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그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보상은 해야 되지만 보상은 못할 망정 사과는 받아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사과를 받아내지 않으면 언제라도 또 재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사과를 받기 위한 요구를 과연 할까? 그것조차도. 이것조차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 지금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 이제 제 개인적으로 좀 고무적인 것이 있다면은 그게 뭐냐 하면은 안보, 평화, 뭐 통일 이런 것을 우리 내부적으로 볼 때는 이런 것임에도 평화, 통일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영 논리에 그동안에 이렇게 갇혀 있었단 말이죠. 본질은 왜곡이 되고. 근데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뭐 100%는 물론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의식 자체가 이 남북 문제에 관해서는 이것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런 전향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하나의 어떤 그런 계기가 된 것은 없는가.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아직 멀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좀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도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두 분 뭐.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와대도 뭐 그동안 참 한 게 하나 어떻게 하면 북한이 어떻게 하면 좀 잘 보일까,
또 제가 볼 땐 뭐 현 정부만큼 북한에 또 잘해주려고 노력한 정부도 없었는데 북한이 오히려 선대 정부보다 못하다고 또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건 참 자기네를 딱 가리키는 말 같은데 심지어는 뭐 북한은 뭐 우리 정부를 어느 정도까지 건드렸느냐 청와대를 맹물만 마셔도 속이 메슥메슥하다. 이 정도로 이제 상당히 그 비꼬는 말을 하니까 그때야 이제 청와대가 정신이 좀 들었는지 뭐 그 국민소통 비서관이 나서고 또 이번에 개성 그 공단 폭발을 보면서 국방부 합참의 작전부장이 나서서 좀 결연하게 말하니까 그때는 조금 이게 이 정부가 지금 정신이 좀 들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두고 볼 일이지 아직도 뭔가 여당이나 청와대나 이런 자세들을 보면은 뭔가 아직도 북한에 대해서 일말이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북한이 저렇게 나올 때 우리도 결연하게 나가고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나가야 북한이 무서워하지. 결국 북한은 우리 정부를 아주 얕잡아보고 그동안 계속 발언이나 행동에서 자제를 해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말씀하신 그 진영 논리, 이거 진영 논리 가지고 남북 문제를 다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적어도 여와 야를 불문하고 북한을 다루는 이제 뭐 이 관계에서는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북한은 이제 대남 관계를 대적 관계로 딱 설정했기 때문에 최소한 1, 2년 동안 그 대적 관계가 뭐 이렇게 완화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우리가 딱 자세를 바로 잡고 또 미국의 대선도 있고 할 때 또 새로운 정부하고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좀 멀리 보면서 북한을 관리하려고 해야지. 그게 굴종해서 따라가니까 북한은 이거 참 재밌구나. 이게 남조선은 우리가 그냥 끌고 가는 대로 따라오는구나. 이러고 얕잡아보는 이걸 이번에 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정말 해답을 우리 안 이사장님께서 주셨는데요. 질문은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직은 뭐 두고 볼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안타깝게도. 왜 그러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원로 학자들과 전직 통일부 장관들을 불렀어요. 근데 그분들을 보니까 자기 편만 불렀어. 그 비상 상황에 이렇게 처해서 다른 의견을, 여러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부른 분을 보니까 문재인 교수님, 임동원 통일부 장관, 그렇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지금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또 그리고 고유한 박사님, 이런 분들을 모셨더라고요. 근데 역시 다 햇변론자들이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국민 통합이 안 되죠. 그 자리에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한 사람들을 적어도 구색 맞추기라도 해서 한 명이라도 불렀으면 저는 국론 통합의 의지가 있다. 그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하겠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대목에서 제가 즉석 지금 생각이 나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 그 조금 전에 나중에 한번 좀 다시 다룰 문제입니다만은 우리 안 이사장님께서 먼저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금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북측에다가 좀 단호한 입장을 발표를 한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신 센터장님의 말씀을 들어볼 때 지금 문 대통령의 지금 이러한 액션은 뭐랄까 진정성이 진정성의 캐션 마크를 둬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그런데도 왜 그럼 이러한 그 입장문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생각이 제가 문득 지금 들어서 이 말씀을 다시 꺼내는데 그것은 국민들의 대다수의 여론은 지금 북한의 이번 행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는 국민적 그 여론을 이제 대통령은 인지한 것에 대한 어떤 하나의 그 액션에 불과하지 본인의 철학, 대통령 자신의 철학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뭐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뭐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외교안보 문제를 갖다가 분석하는 그 이렇게 틀을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사건, 국면, 구조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뭐냐, 어떠한 한 사건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 그런 것이 있고 국면이라는 것은 그 사건들을 여러 개 이어가기 위한 정책 기조가 무엇이냐 그리고
구조라는 것은 그 이상의 어떠한 기본적인 틀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번에 북한이 우리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것은 하나의 사건인 거죠. 이 사건에 대응하는데 대한민국의 정부, 대통령이 그거를 눈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재산권이 침해당했어요. 우리의 재산에 대한 공격이 발생했어요.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약한 메시지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보수정부, 진보정부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강경 대응을 했다고 보고요. 저는 그건 잘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국면이나 기조에 관한 문제는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대응하냐 하는 전반적인 정책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대화에 의존하고 있다. 그 부분은 아직 변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구조적인 측면은 이제 남북 간의 대결이라든가 북미 관계라든가 미중 관계 이런 큰 틀의 정책적 흐름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는 한반도 냉전 구조로 인식한다거나 뭐 지금 북한의 위협을 핵 문제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위협이라고 인식해야 되는데 뭐 이것을 풀기 위해서 뭐 미국도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하는 듯한 뉘앙스를 낸다거나 이러한 한반도 냉전 구조에 접근하는 기본적인 인식이 아직은 변한 것 같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 청와대에서 어제 나왔던 것은 지금 북한이 공동연락사무소를 갖다 폭파한 거, 그 사건에 대응하는 대응적 측면이 있지 전반적인 정책 기조라든가 한반도 구조에 관한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신 박사님의 그 지금 주장으로 본다면은 지금 북한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도 우리 남측 특히 지도자의 의중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의도를 알고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의도와 상관없이 북한이 일방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봐요. 문재인 정부가 뭐 강한 대응을 국면에 따라서는 사건에 따라서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개의치 않겠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중요하지 않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여러 요인 중에 북한 내부 요인이 가장 중요하고 어차피 북한의 인식에서는 이 남북관계라는 것은 미북관계, 북미관계의 하위 요소이기 때문에 올 연초에 그 작년 연말의 결정이었지만 올 연초에 1월 1일 날 발표된 것이 대미 정면 돌파전입니다. 그리고 신형 뭐 전략무기를 공개하겠다. 그리고 또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로 두겠다. 5월 24일 날 발표된 당 중앙군사위원회 내용에서 그런 것이 있는 만큼 8월이나 10월 달에 ICBM이나 SL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은요, 그 시점에는 어차피 북미 관계가 악화되면 남북 관계는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지금 단계에서 북한이 남북 관계에 신경을 쓸 그럴 겨를이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러면은 안 이사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 지금 화두 그렇게 지금 화두에 우리가 올릴 내용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때가 옛날에 무슨 반공을 부르짖고 멸공을 부르짖고 어떤 이 사상 논리에 갇히는 시대는 아니죠, 분명히. 예. 아닌데 송영길 의원의 그 발언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포로 쏘지 않은 것만 해도 뭐 천만다행이라는 그런 논리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그렇죠. 그 얘기는 어떤 의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기에 그런 말이 나왔을까를 우리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것이 그냥 불쑥 튀어나온 말일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생각을 전달하는 하나의 수단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전달하는 하나의 수단이고 글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진단을 좀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네, 송영길 의원이 그야말로 개선 그 연락사무소를 이렇게 완전히 약 500kg의 이 화약을 동원해서 날려보냈는데 그걸 포로 쏘지 않은 걸 다행으로 생각하라. 그러니까 북한한테 그냥 살짝 그 칼로 찔리고 나서 피는 나오는데 그 총에 맞아서 목숨이 끊어지지 않은 걸 다행으로 생각하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진영 논리, 그쪽 진영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서 어떻게든 북한으로부터 좋은
유혹을 뿌리치지 않는 북한에게 잘 보이기 위한 발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사람 개인에게서 나온 말이지만 그 진영, 예를 들어 뭐 임종석 또 뭐 문재인 대통령도 포함해서 마냥 북한에겐 잘해야만 된다. 잘하면 걔들이 잘할 것이다. 이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의 그 말하자면 대변인으로서 한 말이 그 송영길 의원의 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 대북 정책을 주문하는 한 북한은 더 의기양양한 겁니다. 그래서 30대 초반에 김여정이가 지금 군을 움직이면서 총참모장을 북한의 군령권자인 전쟁을 지휘하는 군령권자인 총참모장을 제멋대로 움직이면서 군대를 움직이고 화약을 터뜨리고 지금 휴전선에서 총칼을 든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신 박사님도 잘 지적하셨지만 바로 그 부류의 사람들이 대북 정책을 주무르는 한 북한은 계속 우리를 얕잡아 볼 거고 그래서 뭐 우리가 총선 기간에도 나온 게 그 일각의 이제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지만 이 집권 세력이 뭔가 북한한테 약 좀 잡힌 게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 자꾸 나온 게 바로 그와 같은 송영길 의원의 발언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디 의견 주시죠. 우리 사회의 일각에는 북한이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그것을 선의로 해석해주고 그 의미를 축소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송영길 의원의 그 발언 역시 그러한 맥락이라고 봐요. 그런데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고 더군다나 무슨 자리를 맡고 있어요? 이번에 외교통일위원장. 위원장까지 맡고 있는 거예요. 국회에서 외교통일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런 자리에 있는데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심한 말, 막말을 했다는 것은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보면 다 개인이 갖고 있는 대북관, 뭐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보지만 결국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남북정책, 통일정책과 관련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합리적인 판단이 결여되는 경우에는 이념적으로 경도됐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보다 진솔한 토의 그리고 우리의 국익에 기초한 평가 이런 것들이 조금 공감대가 확산됐으면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지금 질문을 드리고 화두로 꺼낸 이유는 지금 이 문제는 한 사람의 국회의원의 발언에 불과하다 이렇게 치부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 생각을 조금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상당히 이게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할 내용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제가 짚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아까도 언급을 1차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안 했는데 다시 이제 제가 정식으로 꺼내겠습니다. 특사 파견 문제요. 특사 파견. 이 특사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특사니까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그 특사는 곧 대통령입니다. 우린 이 정리를 분명히 해야 되겠죠. 특사는 곧 대통령이. 그러면은 특사에 관련된 답은 누가 해야 되냐면 상대의 그 대장이 해야 되는 겁니다. 가부를 제 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하나의 차관급이죠. 김여정이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렇죠. 예, 그 차관급이 대통령의 특사 발언을 발언을 했다 이겁니다. 그것도 특사라는 것은 비밀리에 움직여지는 것을 특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특사는 가장 중요한 게 비밀 보장이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공개적으로 그것도 한참 밑에 있는 차관급의 직책을 가진 사람이 공개적 발언을 했다. 이런 것은 뭐 우리가 이제는 너무나 그 이유를 다 알지만은 그럼 이건 이제 묵과할 수 사실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이러한 어떤 체면을 구겼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은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싶어서 청와대가 이제 어떤 입장 발표를 한 것도 같은데 자, 이 부분은 왜 이러한 어떤 이건 지경이라고 제가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 왜 이런 지경에까지 왔을까? 이런 것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질서마저도 다 무너졌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일반 국민들은 이것을 그냥 어떻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할지만은 제가 지금 하나씩 짚어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저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왜 저렇게 이 안으로 꺼내서 이렇게 문제를 삼느냐라고 하겠지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국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모든 게 다 그냥 무너지고 망가져 있는 그 현실을 우리는 지금 목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식들이 너무나 미약하다는 거죠. 그 주관자들이나 우리 국민들마저도 아주 심각한 상황에까지 와 있거든요. 이 특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건 완전히 비밀이 보장이 되고 다녀온 사람도 말을 하지 않는 게 특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내용이 알려지는 것도 훗날 자신들의 무슨 회고록을 통해서나 그 특사에 대한 있었던 비밀들이 이제 누설이 되는 경우는 있지만은 이렇게 이거는 정말 무슨 동네 아이들이 마치 무슨 전쟁 놀이 할 때나 그럴 때도 이런 일은 참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 세상은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겁니다.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문제 삼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문제를 삼는 것도 지금 제가 문제를 삼는 정도의 문제 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을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겠죠? 됩니까? 네, 그 문제는 그야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막장까지 간다. 뭐 이게 표준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대통령이 파견하고자 하는 특사, 그 사람이 평양에 간다면 그야말로 김여정 차관급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가지고 돌아와서 또 대통령에게 전해주게 되니까 양 정상에 이게 말하자면 그 정상회담급 대화가 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가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북한에 타진했는데 북한은 받아주지도 않지만 그걸 또 까발려 가지고 마치 우리의 특사 파견이 무슨 치졸한 장난급으로 김여정이가 매도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 대통령의 면전에 침을 뱉는 행위가 아닌가. 외교상 의존상 관례로 볼 때 말이죠. 이 자체가 지금 북한은 말하자면 뒤죽박죽이다. 뭐 김정은이 엊그제 뭐 비행기를 타고 저 심포 쪽으로 날아갔다는데 이제 말씀하신 그 차관급 김여정 30대 초반이 나서서 지금 외교도 군사도 정치도 남북대화도 다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이게 지금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드는데 책임질 사람은 그럼 누가 책임지냐. 만약에 잘못됐을 때 책임질 사람이 북한에 그러면 김여재가 책임질 수 있는가. 제가 볼 땐 그 여자는 책임질 만한 능력은 없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 특사 자체를 오픈해서 우리에게 망신을 주고 이걸 까발린 건 결국 북한이 이제 대남관계 문재인 정부하고 당신네 임기 기간에는 우리 아무것도 안 하겠어. 이런 선언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자, 거기까지 하고 이제 저는 거기서 하나를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저들이 저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이들이 젊다. 그것도 저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 그러니까 앞뒤 가릴 줄 모르는 그렇죠. 분별력 없는 네. 이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나. 우리가 굳이 이해를 한다면은 그렇게라도 우리가 그렇죠. 이해를 해야 이걸 넘어가지. 그러지 않으면은 이거 넘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우리나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뽑은 우리 대통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말할 수 없는 지금 어떤 모욕과 창피와 망신과 이건 화를 낸다라는 화라는 단어보다를 넘어서 뭐 붕괴라는 단어도 이거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의 이러한 엄청난 어떤 현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이 개념들이 없는 것 같다는 거죠. 이걸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저는 이 사회를 떠나서 오늘 또 같은 대담자 입장이라 그랬기 때문에 저의 생각도 좀 어필을 지금 하는 겁니다. 특별 대담입니다. 대담. 진행자를 떠나서. 자, 어떻게 한 말씀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뭐 공감합니다. 근데 젊다고 치부해서 마치 북한의 행동을 걔들은 그래 하고 양해하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북한의 본질이라고 봐요, 저는. 지금 북한이 추구하고는 있는 전략이 결국 핵을 보유했기 때문에 미국과 대등한 관계고 한국은 핵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들 아래에 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사 파견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통령의 메시지인데 김여정이 거절한 거죠. 김정은도 아니고. 이거는 북한이 매우 계산되고 치밀한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지금 우리 정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북한의 선의에 기대는 정책을 해서는 이러한 모욕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금 토론은 좀 아주 좀 실질적인 토론이죠, 지금? 예. 네. 아니 제가 질문했다고 의무적으로 답하지 마시고 어떻게 그렇게 좀 거기만 끄떡끄떡 하지 마시고 다 듣고 있으니까. 뭐 질문을 그렇게 해주시니까 답변을 따라서 하는 것이고 보니까 저희 셋이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다르신 분을 한번 모시고 또 한번 토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됩니다. 급하게 하느라고 지금 그러지 못해. 자, 김여정을 지금 앞세우고 북한은 지금 김정은은 일련의 모든 행보를 긴박하게 마치 각본을 짜놓은 것을 실행해 옮기는 듯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련의 이 내용을 김여정의 그 입지를 한번 이제 좀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한 세 가지로 이것을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딜까 하고 이제 좀 질문을 제가 던져요. 하나는 김여정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그림자다. 하나는 김정은과 하나다. 김여정의 모든 것은 곧 김정은. 그 말이네. 하고 나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분신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뭐예요? 역할 분담이다. 예. 그건 같은 말이 아니죠. 예, 좀 역할 분담이다. 자, 뭐 어느 쪽입니까? 알 수가 없죠. 글쎄, 저는 지금 김여정의 행동을 보면 분명히 역할 분담이 있는데 이 여자가 지금 많이 오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70년대 중반 이후 80년대 중반까지 김정일이 권력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때까지 김일성을 주석궁전으로 밀어낼 때까지 행동을 보면 그 김일성 옆에서 제가 그냥 나서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이쪽에 비율을 맞출까, 김일성 비율을 맞출까, 김정일 비율을 맞출까 상당히 고민했고 그때 줄 잘못 쏜 사람들은 다 날아갔습니다. 오늘날 그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 물론 아직은 이렇게 줄을 설 만큼 둘이 역할 분담이 분명해진 것은 아닙니다만은 김여정이 너무 나서서 설치니까 뭐 이건 간부들이 고위 간부들이 소위 북한의 리더 그룹들이 김정은 편에 손에 얼굴에 미소를 보내야 할지 김여정 편에 미소를 보내야 할지 완전히 혼돈해서 좌불 안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역할 분담이 완전히 찢어진 건 아니고 아마 김정은이 자기 건강이 좀 안 좋아지고 하니까 지난해 가을에 백두산에 올랐을 때 뭐 내가 만약에 잘못되면 이 말은 이제 빼놓고 하지만 나의 후계자는 여종동무입니다. 뭐 이렇게 말했다는 설이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런 비슷한 말을 했길래 북한의 고위 간부들도 지금 김여정에게 저렇게 순종하지 그런 말을 안 한 상태라면은 아직은 뭐 자기보다 한 딸볼 되는 저렇게 김여정 앞에서 굽신굽신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일단 김여정의 독립적인 역할을 이렇게 지금 김여정 띄워주기 형식으로 해서 보여주고는 있는데 그런데 주요한 의사결정은 아직은 다 김정은이 내린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역할 분담과 같은 형식이지만 결국엔 김정은의 분신이라기보다는 수족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와 이제 관련이 지금 이어지는 질문은 요때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은 지금 후계자 운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언급했듯이 후계자를 염두에 둔다면은 반드시 어떤 일이 이 관례상 있어졌냐 하면은 군사 도발이 있었다는 거죠. 네,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그러한 측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은 지금 일련의 사태들 그러면은
이 김여정이를 후계자로 보는 지금 그런 설 또는 뭐 그런 주장 이런 것이 지금 만연한데 그걸 거의 기정사실화해야 되느냐? 예. 한번 뭐 후계자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도발은 해왔죠. 그러니까 뭐 과거 김일성 시대에는 김정일로 후계 구도가 굳혀지는 과정에서 도끼 만행 사건이라든가 이런 도발이 있었던 것이고, 또한 그 김정일에서 김정은 후계 구도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후계 구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군사적 위상을 부여하기 위해서 군사 도발을 해왔다 하는 평가에는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김여정을 놓고 볼 때 김여정을 과연 공식적인 후계자로 지명했느냐?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말로 아프지 않고서는 김정은 나이 때 후계자를 만든다는 것은 북한 체제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고려할 때는 아직 김여정이 공식적인 후계자까지는 이르지 못했고, 그 후계자가 공식화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군의 대장 칭호까지는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김여정이 그러한 후계 구도를 확실히 이어받는다면 앞으로 나타날 것은 김여정에 대한 대장 칭호라든가 군사적 호칭 부여, 그 다음 단계에서는 군사적 도발이 조금 더 강도 높게 나갈 수 있다. 지금도 사실은 도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군사 분야 부속 합의 지금 북한이 다 깨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전방에 부대를 다시 전개하고 이런 것도 일종의 저강도 군사 도발로 볼 수 있는데, 과연 후계 구도가 보다 고착화되면 이것이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고강도 충돌형 군사 도발로 이어질 것인가? 아직은 물음표예요. 왜냐? 우리 군이 재래식 도발에 대응만 잘하면요, 북한이 그런 도발을 했을 때 훨씬 더 큰 타격을 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업적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업적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실패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도발을 못한다. 중요한 거는 우리 군의 대비태세가 제대로 갖춰졌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관망할 게 아니라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사님이시니까 역시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이제 신 박사님 말씀한 중에 이제 대장 문제, 그거에 한 대목만 말씀드리면, 지난달 이제 5월 24일 날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소집됐는데 거기서 박종춘 총참모장이 차수에 진급했습니다. 현역 군인 중에 차수가 한 명도 없었는데 원래 군서열 1위인 총정지국장이 항상 차수였는데 이번에 총정지국장에게 안 주고 박종춘 총참모장에게 차수를 줬습니다. 그리고 대장 진급자는 딱 한 사람이었는데 정경태 국가보위상, 우리 이제 국정원장과 같은 개념이죠. 그런데 또 대장이 꼭 돼야 될 사람이 못된 사람이 하나 있는데 누구냐면 김종호 인민보안상, 지금 얼마 전에 사회안전상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사람이 상장해서 대장 달아야 되는데 못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이제 대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김여정이 대장을 받지 않았는가? 그러나 공개만 안 했을 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장을 티오가 분명히 인민보안상이 가져가야 할 대장 자리가 안 가져갔다는 건 누구가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 이제 김정은, 뭐 장성택, 김경희 이 사람들은 대장 줄 때 언론에 보도했지만 김경희까지 대장 준 걸 공개해 버리면 이게 북한 군인들이 아마 정말 혁명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일단 그거 덮어두고 하자. 그러니까 이번에 뭐 총참모장한테 감나라 배나라 하지 대장 군사 칭호를 안 가지고 저렇게 총참모장을 감나라 배나라 할 수는 없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거기까지. 자, 지금 우리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은데 시간은 이제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끝자락에 왔거든요. 제가 이 질문하고 싶은 것을 많이 지금 생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질문 대신 제가 얘기를 좀 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폭발을 이번에 한 것이 하나의 전조고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그럼 계속 뭔가 각본이 있을 거고 각본대로 진행될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우리가 지금 우려를 낳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사람은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자칫 이것을
이상한 방향으로 이것을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우리 그러한 우려를 할 수밖에 지금 없는 거거든요.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그럼 이러한 대목을 놓고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뭐냐.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아까 관리라는 표현도 썼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대책 면에서 이것을 그러면 지금 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이런 그 대화의 패턴으로 이걸 계속 유지해 가야 되는 것인가. 또 아니면은 전에 김관진 장관 있을 때 원점이라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원점을 폭파시키겠다라고 한 것처럼 어떤 이제 대화를 하되 어떤 강력한 우리의 의지를 보이면서 대화를 하는 방법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런 우리의 방안을 강구해 볼 수가 있는데 분명히 우리의 어떤 대책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흔들리는 방안이 돼서도 안 되고 어떤 그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획일성이 있어야 되고 어떤 신뢰가 있어야 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냥 어떤 국민들의 어떤 눈치를 보면서 하는 어떤 대책 또 뭐 어떤 이런 대책 저런 이런 것이 돼서는 안 되지 않냐 하는 또 우려를 개인적으로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앞으로 이 문제를 지금 현실 이 위촉즉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상황을 우리 정부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걸 마지막 질문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신 박사님 하시고 안찬희 소장님 하시고. 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예요. 새마을운동이었나? 아무튼 방송에서 이렇게 새마을운동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자. 딱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대화하면서 억지력을 구축하고 억지력을 강하게 구축하면서도 대화는 하자. 이게 제가 생각하는 방안인데요. 대화 노력은 열어놓고 해야 된다고 봐요. 하지만 북한이 도발해왔을 때는 정말로 원점 타격을 하겠다는 강인한 정신력과 그에 대한 대비 태세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군사력의 실질적인 배치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북한이 도발을 못한다. 왜냐하면 북한도 우리 군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강조하고 싶고요. 대화 부분은 우리는 북한과 만나기만 하면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잘못한 부분이에요. 2018년에 3번의 정상회담을 했지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게 없었어요. 거의 쓸모 없어진 풍계리 핵실험장만 파괴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점을 알렸어야 되는데 마치 그러한 대화로 평화가 온 것처럼 선전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을 어떻게 보면은 방기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대화는 실질적인 대화여야 된다. 그래야지 속도가 늦더라도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온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안 이사님. 네, 저도 뭐 같은 맥락이지만 같은 맥락으로만 하지 말고 다른 맥락도 좀 해주십시오. 저는 좀 더 강하게, 좀 더 강하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우리 문재인 정부는 그저 원래 좀 말랑말랑해. 이렇게 지금 쭉 봐온 거 아닙니까? 말랑말랑, 그래, 정부는 말랑말랑하다 치게 보이더라도 적어도 군, 뭐 경찰, 이런 우리 그 어떤 이 국방 세력은 아주 단호해야 된다. 지금 뭐 아까도 우리가 대화 중에 나왔습니다만은 그냥 미사일을 쏴도 그게 불상의 무슨 탄도체다.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군이. 이걸 왜 이렇게 비굴하게 그러나? 미사일이면 미사일이다. 에스칸데르면 이스칸데르다. 딱 못 박아서 그런 도발 하지 말라. 군은 그렇게 나가고 청와대는 뭐 좀 말랑말랑하게 나가다가 뭐 그러니까 북한의 냉면 요리사가 등장해가지고 대통령 보고 냉면을 먹는데 뭐 어떻게 먹는다 그랬습니까? 그야말로 인간이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짐승이 먹는 것처럼 표현해도 우리가 그걸 참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 이제 저는 역할 분담이 분명해져야 된다. 청와대는 평화의지, 통일부는 평화의지를 가지되 또 이 국방부 무슨 뭐 저 외교부 이런 데서는 뭔가 북한을 압박해서 이렇게 뭔가 양동 작전을 펴서 뭐 북한이 쓰는 화공 무슨 양면 전술을 화전 양면 전술을 쓰지 않더라도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해서 압박할 땐 압박하고 또 끌고 갈 땐 끌고 가고 밀 땐 미는 이런 전략을 써야 된다. 이제 그 상황은 눈앞에 왔다. 과거처럼 그 반복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참 이번에 이 상황을 놓고
하고 싶은 말씀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저 역시 질문 드리고 싶은 것도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이 고견,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데 분석을 하고 또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데 좋은 어떤 영향을 좀 주셨기를 기대를 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런 어떤 분쟁이다, 통일이다, 평화다 하는 것은 지금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거슬러서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모든 과정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답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정치력으로나 외교나 군사적인 방법으로 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특히 우리 한반도 통일을 이뤄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평화를 이루겠다고 연맹이 생겼고 2차 대전이 끝나고 국제연합이 생겼습니다. 현재 유엔입니다. 자, 그러나 거기서 만들어내는 것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쟁을 오히려 해야 된다라는 논리와 그런 답을 가지고 지금 이 지구촌은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금 남과 북한의 이 평화 통일을 위한 이런 과정 속에서도 수많은 선언과 협정과 협약과 조약과 약속이 난무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우리가 지금 목도한 것처럼 현실은 폭파라는 것으로 모든 것은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다시 이러한 과정을 또다시 반복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한 꾸준한 또 노력이 없이는 또 안 되겠죠. 이러한 어떤 우리가 역사의 아이러니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이 통일이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어떤 뜻을 쫓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도 진인사 대천명이다. 우리는 스스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이 시대에 태어난 우리의 의무고 사명이고 사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위촉직발의 현 상황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슬기롭게 이 문제를 좌우간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 당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